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전환기 정의라는 조금은 생소한 단어가 주제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김미영 원장님을 통해서 전환기 정의라는 그 말들이 많이 전파는 됐지만 아직도 전환기 정의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자유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반도에 임박한 전환기 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좋은 강의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예,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많은 바쁘신 일들 있을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반도에 임박한 전환기 정의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임박한 파국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소주제로 세 가지, 한반도의 격동, 그리고 두 개의 중국, 전쟁에 대한 새 관점이라는 소주제로 일부를 약 4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휴식 후에 2부 파트로 전환기 정의라는 파트를 하겠습니다. 전환기 정의라는 말이 김미영 우리 MPK 사무총장님 전환기 정의 연구소라는 연구원이죠. 연구원으로 유명한데요. 어떤 또 뜻밖의 분들은 전환기 정의라는 말을 누군가가 5.18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좌파 용어 아니냐. 그래서 그 말을 쓰고 있는 김미영 사무총장님이 좌파 아니냐. 이런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을 보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그 말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지금 주사파가 민주화란 말을 옛날부터 많이 써왔고 자기도 막 앞으로 썼었는데 그러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가 민주화란 말을 쓰면은 너 주사파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너가 주사파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민주주의, 민주화, 또 전환기 정의란 말은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말이기 때문에 저쪽이 낚아채어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프레임을 미리 가져가서 자기들 거로 이렇게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실은 큰 싸움이 이미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환기 정의라는 2부의 파트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로서는 전환기 정의라는 말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무서운 것인가는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주제를 보면요. 반인도 범죄, Crime Against Humanity 하고 북한이라는 소주제를 하고 이게 전환기 정의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유사하게 이루어진 캄보디아, 킬링필드 유명하죠. 킬링필드로 유명한 캄보디아의 유엔과의 혼합재판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의 우리 결론으로 대한민국의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임박한 파국과 관련해서 한반도의 격동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격동에서는 한 세 가지를 보겠는데요. 남북 관계의 특징,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유명한 장진호 전투,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적과 동지만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영역으로 뭐 동지라고 꼭 할 수도 없지만 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영역이 있다는 그 부분을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남북관계의 특징과 관련해서 제가 어떤 연구서의 한 대목만을 따온 것인데요. 이게 보면 이분은 이제 48년에서 50년 사이를 연구했는데 이분의 틀을 조금 시각 요 분석 틀을 조금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첫째 줄에 보면은 남북 각각 지역에서 발생한 내부 변혁이 남북을 아우르는 질서 자체를 변화시키고 또 그 질서, 변화된 질서는 다시 각각 그 남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 남북 관계가. 그것은 비단 48년 50년만이 아니라 이후로도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입니다. 우선 48년 50년 사이에 크게 하나 들어볼 것은 이게 남쪽에 자유민주 진영이 있었기 때문에 북은 어떻게 했냐면 소위 그 지주 계급에 해당되는 분들을 다 쫓아내버린 식이 됐어요. 그게 굉장히 좀 특징적인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국경선이 닫혀 있는 곳에서는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을 하려는 사람들이 나라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대규모의 지주계급 숙청이 일어나게 되고 내전 상태 같은 것이 거기에 막 벌어지게 되기 쉽습니다. 러시아.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했냐면은 국경선을 처음에는 좀 느슨하게 해가지고 휴전선 쪽 그 38선을 지주를 막 탄압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 다 월남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 숫자가 굉장히 뭐 200만인가 이렇게까지 당시 인구로 보면 엄청난 규모로 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북한 전체를 급속하게 급진 군사주의라고 하는 분석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회를 굉장히 급속하게 그리로 몰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자유대한 경우에는 더욱 그 자유대한을 수호하겠다는 어떤 결의가 높아지는 체제의 어떤 방어 의지가 높아지는 그러한 단계로 이런 상태 속에서 북한이 스탈린 승인 얻고 모택동 승인 얻어서 고의적으로 일으킨 것이 한국 전쟁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 자기들이 학교 때 공부했던 대학교 때 그때도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소위 브루스 커밍스라는 학자의 뭐 책이나 이런 걸 들어서 해주 옹진반도 부근에서 북침이 먼저 있었다는 등 아니면 한국 전쟁은 계급 갈등에 기인한 내전으로 봐야 된다는 등 이런 시각을 가지고 남침이라는 것을 교과서에서 이렇게 빼려는 시도까지 현재 일어나서 굉장히 애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는데요. 이념 속에서 그야말로 수십 년 전의 과거에 매여 있는 그 이후에 그 소련의 문서고들도 다 열리고 그래서 소련의 직접 문서들을 가지고 스탈린의 승인 이런 것이 다 연구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러한 이후의 연구들을 전혀 반영하거나 공부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수십 년 전에 본 수십 년 전 책을 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과서나 이런 것을 재단하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 소위 옹진반도 뭐 해주 북침이란 것은 너무나 근거가 없는 거로 다 드러났고 그 38선 지대에서 소규모 충돌이 있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면적인 전쟁으로 우연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었다. 그 6.25의 규모 자체가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규모였고 치밀하게 준비된 고의적인 남침이었던 것이 뭐 극소수의 이상한 그 학계가 아니면 지금은 이제는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어떤 체제가 우리 87년, 89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건 다시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6.25 부분에서 저도 이 복고일 선생님이 6.25 전쟁의 역사와 교훈해서 이 굳세어라 금수나를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이 책을 보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 복고일 선생님이 이 책에서 주로 미국이나 이런 해외 그 저작들에서 6.25 전쟁 전투를 분석한 것을 이렇게 소화하셔서 이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제가 반성한 것이 우리가 한국 전쟁에 따른 어떤 그 문학 계열의 것들은 많이들 봤지만 실제로 그 한국 전쟁에 있었던 구체적인 그 전투와 그 역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못했구나 그런 좀 반성을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권으로도 저는 참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장진호 전투가 있습니다. 압록강 근처까지 갔죠. 갔다가 거기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대량의 개입으로 그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이 전선이 막 넓어져 있는 상태에서 부대가 고립되기 쉬웠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보시면은 그 중공군의 계획대로 벌어졌고, 중공군은 기습해서 이 포위를 완성해서 미 해병의 주력이었던 해병 1사단을 괴멸시키려고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이 장진호 부근, 개마고원 부근 그 인근은 고립되기 쉬운 지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포위 고립시켜서 괴멸시키고, 그 다음에 평양 쪽에 있는 부대를 다시 쳐서 완전히 거기를 막 대타격을 줄 것을 이렇게 작정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뭐 유명한 다른 철수를 다룬 영화들도 있지만, 철수 작전의 대성공으로 그 소수의 병력만 잃고 미 해병 1사단은 안전하게 남쪽으로 퇴각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아주 기념비적인 전투입니다. 그러면은 그 장진호에서, 그래서 중공군은 섬멸하지 못했고 해병 1사단은 오히려 이 복고엘 선생님은 페르시아에 참전했다가 옛날 고대에 그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아나바시스라고 이렇게 그 용병으로 그리스군이 1만 명이나 그 페르시아까지 갔다가 고립됐다가 그 대오를 유지하면서 흑해 연안 그리스 식민지로 퇴각한, 거기에 비유할 만하다, 이렇게까지 그 성공적인 대퇴각 작전이다. 오히려 중공군이 막대한 병력 손실을 입었다, 그렇게. 물론 그 미 공군의 화력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화력 지원이 있어도 이 육지에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 어림없죠. 그리고 중공군이 유리한 지형입니다. 그 높은 산 쪽에 매복하고 포위해서 막 밑으로 쏘아대는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몰살되기 쉬워요. 그런데 해병들의 둘째 줄 보시면 높은 사기가 절망적 상황들을 번번이 반전시켰어요. 근데 이 사단의 작전 참모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죠. 바우저 대령이 나중에 이제 회상기를 쓰셨어요. 참 이야기라고. 거기서 이제 이 해병대가 고토리에서 황초령, 뭐 이렇게 익숙한 좀 지명이죠. 험준한 그 이렇게 중간 낭림산맥의 그 황초령을 넘어 남쪽 바다로 향하기 전날의 상황을 묘사한 대목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단이 산줄기들을 따라 우리의 마지막 대규모 공세에 나서서 고토리로부터 남쪽으로 공격하기 전날 밤, 나는 날씨가 어떠한지 살피려고 지휘소 천막에서 나왔다. 눈이 내리는가 맑은가. 나는 황초령에서 중공군이 파괴한 발전소 수로를 건너는 다리를 놓는 공병대원들을 걱정하고 있었다. 공병대 아주 고생하죠. 자, 천막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내가 돌아섰을 때 근처 천막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한 무리의 우리 병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모두를 축복하라. 모두를 축복하라. 긴 사람들도 짧은 사람들도 키 큰 사람들도. 나는 지휘소 천막으로 돌아가서 스미스 장군에게 말했다. 장군님, 우리가 해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때에 노래를 부를 마음을 가졌다면 중공군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장군은 입에서 파이프를 떼더니 말했다. 바우저, 그들은 처음부터 기회가 없었네. 예, 우리도 우리 그 장군처럼, 스미스 장군이었나요? 그 장군처럼 여러분, 김정은은 처음부터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지도자를 너무 바라시죠? 그런데 우리가 모두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담배 파이프 말고 찻잔을 살짝 내려놓는 흉내를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 말은 뭐냐? 여러분, 김정은은 처음부터 기회가 없었습니다예요. 자, 그러면 한번 내려놓겠습니다. 착. 같이 시작. 여러분, 김정은은 처음부터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프린스턴대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쓰신 그 미국에 의해 영향을 받은 중립국이 이렇게 100년간의 역사를 분석하면서
어떤 중요한 국제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걸 저 옛날 100여 년 전에 분석하셨고 굉장히 선구적인 논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즉 중립국 그걸 더 나아가 보면 이제 non-enemy 그러니까 alliance 연합국이나 프렌드 동지라고 볼 수도 없지만 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이게 의미심장한 것은 지금 국제 정치의 장에서 적과 동지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국내의 정치, 그건 한 나라 내의 정치잖아요. 한 나라 내의 정치를 주로 연구하시는 정치학자 우리 그 김홍우 선생님 견해에 의하면은 한 국가 내의 정치에는 적이 아니라 어포넌트, 어떤 견해가 다르고 반대자, 원탁 테이블에서 저쪽에 있는 어포넌트가 있는 거지 적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봐요. 실제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막 싸우지만 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까? 어포넌트에 가깝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뒤집혀가지고 적폐청산이니 어쩌니 하면서 수많은 애국자들을 가두고 막 적 취급을 해요. 그리고 진짜 적은 상점 모시듯 하죠. 도착이 돼도 아주 심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뚫고 가기 위해서 봅니다. 자, 국제 정치의 장에는 적과 동지 또는 동맹국 외에도 비적국이라는 제3유형의 국가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비적국 또는 중립국가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데 가장 공헌을 한 나라가 미국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개헌 저지, 개헌 철폐를 생각할 때 이 자유한국당이 문제가 돼요.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우리처럼 완전히 개헌 철폐 목소리를 내고 있냐? 안 그러죠. 개헌 다른 개헌안을 내겠다. 지금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을 너 똑같이 완전히 적이야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싸움이 이렇게 현명한 싸움이 잘 안 되겠죠. 그거를 개헌 저지선을 갖고 있는 정당인데 어떻게든 이거를 개헌을 저지하는 쪽에 우리가 견인을 해야겠죠. 외국 세력이. 그래서 그러한 이 고민을 하게 될 때 적과 동지 말고 이 비적이라는 영역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같은 애국 시민으로 나왔다가도 뭐가 조금 견해가 다르면 너도 적이네 이렇게 우리가 곧잘 잘해요. 이제 보니 너도 적이네 이러고. 그러면은 조금만 가면은 사실은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지고 자기 하나 남아요. 그러면 자기 하나 남고 나머지는 다 적인데 어떻게 이겨요? 전혀 이길 수가 없는 전술 전략적인 고민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을 최대한 고립시켜야 되죠. 그래서 적 중에서도 적 중에 적이라고 할 적을 주적을 가장 최대한 고립시켜서 그 주적을 섬멸을 하고 그 다음 문제를 그 다음에 봐야죠. 그건 공산주의자들이 오히려 더 잘해요. 그래서 모택동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해서 국민당과 손을 잡고 섬멸한 다음에 국민당을 어떻게 했죠? 다시 쫓아내버렸죠. 자, 그래서 그쪽은 나쁜 의도로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좋은 의도로 가야 된다. 그걸. 그래서 그러면은 주적이 누구냐?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죠. 김정은이고 김정은 체제고 그 다음에 그에 연결된 주사파고 그 조금 더 넓혀 말하면 종북 세력이라고 그러고 종북 정권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식을 명확히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중국에 관한 일반론보다도 더욱 직접적으로 이게 2013년에 나온 저 보고서의 제목이 북한 붕괴의 가능성에 대비하기라는 랜드 보고서라는 랜드 재단의 그 고참 연구원이 베네튼가 하는 연구원이 쓴 보고서입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보고서이고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비하는 수백 페이지 보고서를 이미 저때 작성했습니다. 사실 가슴 아픈 부분이 있는데 이 보고서를 전면적으로 채택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세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통일준비위원회에 아주 지침서처럼 그때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때죠. 그런데 선구적으로 이걸 보고 이 책에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통일을 대비하는, 또 북한 붕괴에 대비하는 가장 출발적인 일 중에 하나는 붕괴 가능성이 있다. 또 통일에 대비해야 된다는 논의 자체를 이렇게 공적으로 활발히 논의를 오픈시키는 것이 첫 단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을 실천하신 겁니다. 실천하시고 통일 대박론, 그리고 이후 연결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결국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아주 벼랑 끝까지 몰렸는데, 벼랑 끝에 몰려서는 그 수십 년간 자기들이 투자해온 이 주사파 연합을 동원해서 지금 우리로 볼 때는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지금 그 부분에서 그러면 랜드 보고서를 중심으로 제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랜드 보고서에 275쪽에 유명한 이 그림이 나옵니다. 도면이 세 개의 횡단선을 설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횡단선이 중국 개입의 시나리오 세 가지의 횡단선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장 작게는 꺾어진 저 50km 선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더욱 가능성이 크기로는 평양 약간 북쪽 두 번째 선으로 내려올 수 있고, 심하게는 남쪽이 별로 대비가 안 되어 있다 싶으면 평양 남쪽까지 내려오는 선을 올 수도 있다. 저 세 번째 선으로 내려오면 인구적으로 면적적으로 약 북한 지역의 6분의 1만 통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책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의 중국 개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중국이 아주 과격한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전체를 자기의 새 지방으로 아예 병합하려고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의 괴뢰 정부를 세운다는 건데요. 북한의 어떤 분파를 자기들이 이제 조정하면서 그 분파가 합법적인 권위고 나머지는 이제 눌러버리는 식으로 해서 거의 중국의 허수아비에 해당되는 괴뢰 정부를 세운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느 지역 정도를 차지하고 협상의 어떤 조건으로 쓴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시나리오고,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로 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중국이 방어적 목적으로만 북한 일부를 확보한 뒤에 우리가 충분히 나머지를 안정화시키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지역마저 대한민국에 넘겨주고 전체적인 남북 통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가장 우리에게 우호적인 시나리오조차도 중국이 어때요? 들어온다는 거죠. 랜드 보고서가 볼 때는 중국이 안 들어오는 것을 상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국민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깨어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책 속에서 이제 조언을 하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요. 여러 조언 중에 제가 이제 한 3개를 뽑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 정부의 붕괴가 일어나자마자 즉시 북한에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개입이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거나 그 비용이 매우 높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개입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대한민국 내에 있을 수 있다. 조기 개입이 실행 가능하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는 보다 광범위하게 북한 정부의 붕괴에 대한 토의를 전개해야 하며, 만일 붕괴가 일어날 때 행동할 것을 결단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위치상의 이점이 사라지고
그 결과 북한의 많은 지역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언인데요.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붕괴 후에 즉각 개입할 것을 추정한다면 평양 북쪽 라인이 합당한 두 번째 라인입니다. 분할선을 제공한다. 만일 중국이 제한된 완충지대만을 원한다고 결정하고 대한민국이 50km 선을 확보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충분한 병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꺾어진 선 밑으로는 다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요건 이제 우리가 만약 준비가 더 된다면 참 이러면 좋겠는데요. 준비가 더 된다면 중국 개입을 차단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건 어떤 때냐 하면 5, 6개 공수사단이 유사시에 신속하게 날아가서 압록강, 두만강 국경지대에 떨어져서 거기에 임시 캠프를 세우고 국경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민 발생 사태를 우리 캠프가 통제한다라고 하면 중국 개입의 명분이 없어집니다. 중국 개입 명분은 두 가지뿐이에요. 대량 난민이 자기 지역으로 유입한다. 그 다음에 핵시설을 관리해야 된다. 이 두 가지예요. 만약 국제적인 공조로 핵시설 관리를 할 수 있고 난민 유입이 생기지 않도록 국경 지역을 통제할 수 있다 되면 중국이 무슨 수로 개입하죠? 국제적인 명분이 없습니다. 그럼 침입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만일 우리 지금이라도 이걸 편성해 가지고 유사시에 저렇게 가면 이제 팍 굳힐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보고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중국의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속내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병력이 관할 지역을 적절하게 안정화시키는지 몇 달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려 계획할 수도 있다. 만일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한 내 그들의 지역에서 안정을 수립한다면 중국은 퇴각해서 남한군들이 그들의 통제 영역을 늘리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안정화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그게 보장된 게 아니라는 거죠. 대비 없이는 이렇게 쉽게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정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괴뢰 국가를 막 창출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안정화를 추구하자면 우리가 많은 정신적, 물질적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북한 군대와 기존 지배층을 연합전선을 펼 것인가. 그 부분을 만약에 전면적으로 다 배제한다면 지역 전체의 무정부 상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공론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 다음에 병력도 굉장히 좀 확보가 필요한데 우리 대통령 자꾸 거꾸로 가죠. 병력을 감축하겠다고. 근데 이런 그 역사의 방향성을 볼 때 굉장히 그것이 위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부분이 통일을 위한 기회를 잃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봅니까? 남한의 마지막 보면 불안정성이 퍼지는 위험을 초래한다. 북한의 급변 사태와 유사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항상 그래요. 어떤 분기점에서 우리 어르신들 살아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좋은 쪽으로 가지 못하면 어정쩡한 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가요. 어떤 분기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의 분기점에서 자유통일이라는 좋은 길로 가지 못하면 그냥 그럭저럭 남한이 사는 쪽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사는 쪽이 아니고 어떻게 되기 쉽냐 하면 굉장한 불안정성이 퍼지면서 이걸 바라고 수십 년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사파예요. 이 불안정성이 커지면 그때야말로 소위 혁명적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불안정한 막 요동 속에서 예를 들어 중동 지역에서 가장 친미적인 국가였던 이란이 이란 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동요하는 속에서. 사실 기존 역사로 보면,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랍 국가들 중에 이렇게 여성이 하고 다니는 거나 문화상 이란이 서구에 더 가깝죠. 가까워요. 보면은 많이들 이란 영화도 우수하고 이태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근본주의 혁명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비슷한 중국 유사의 막 이런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누가 생각하겠어요? 수십 년간 준비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주사파예요. 그때가 되면 그걸 일으켜서 그런 이란 유사의 체제를 세우겠다. 이런.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우리 자유 애국 시민이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전쟁이라는 말만 들으면 헷갈리고 평화라는 말만 들으면 왠지 그 앞에서 좀 뭐라고 해줘야 되지? 이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된다. 이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유명한 학자가 이제 클라우제비츠라는 19세기 독일의 학자인데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이제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연장, 너무 유명한데, 자, 지금 이 말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 이후에 특히 20세기에 많이 이루어진 인류학적인 연구나 전쟁에 대한 더 다른 시각을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쟁은 국가, 외교, 전략 등이 생기기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게 보면 인류학적으로 존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을 보면은 국가, 국익 이런 것보다 더 먼저 한번 같이 따옴표 오른쪽 전쟁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인류의 기원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인간 심성의 가장 비밀스러운 자리에서부터 비롯된다. 그곳은 자아가 이성적인 목적의식을 잊어버리고 자존심이 모든 것을 지배하며 감정이 우선하고 본능이 절대자 노릇을 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전쟁이 심지어는 클라우제비츠조차도 감정으로 가열되고 언제나 의도를 초과한다. 그래서 증오와 잔악행위가 악순환적으로 이렇게 막 상승하는 서로 그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제비츠 때보다도 더욱 심하게 이제 1차, 2차 대전에서 엄청나게 이런 전쟁의 참혹한 면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성의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얄팍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제대로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전쟁이 가진 성경에도 창세기부터 엄청난 전쟁이 나오죠. 참혹한. 그래서 이 전쟁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굉장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몽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몽고가 아주 초원 제국으로 유명하고 불패 군대로 유명했죠. 그런데 몽고 군대를 해설한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과 위험에 직면해서 도망가 버리는 것은 원시적인 전쟁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몽골의 기사들은 불패의 군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군대는 군사적인 지평선 위에 있었으며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몽고 군대가 전략품, 이 전승품 취한다고 군 기강이 허물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위험에 직면해서 도망가면 사형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주 강한 규율을 가진 군대였는데, 그것만으로 불패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숨겨진 앞뒤로 나오는 말은 뭐냐 하면 몽고 군대의 원시적인 잔악성이에요. 그러니까 즉 굉장히 문명적인 군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하고 원시적인 아주 참혹한 잔악성. 그러니까 이 원시 사회로 올라갈수록 예를 들어 전쟁에서 저런 비겁한 걸 보이다가도 이겼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적과 적 지역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그걸 막 저지르는데, 그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 플러스 문명적 규율을 가진 군대가 되니까 파죽지세로 밀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적이 잘못 대항했다가 이제 나중에 항복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걸 겪게 되니까 차라리 미리 항복하고 말자. 항복하면서 파죽지세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것의 현대판이 나치즘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의 현대판이 김정은 체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전체주의 체제는 이 두 개를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전체주의 체제는. 일종의 문명 군대가 가진 규율을 가지고 통제하는 것 플러스 이들은 원시적인 잔악성의 문화를 이렇게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경계하지 않으면은 아주 당하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의 경우에도 전쟁 수행 기술에 대해 강한 집착, 전사 계급의 우수성, 아리안족이 뭐 전사 어쩌고 막 이렇게 전쟁이 게다가 정치의 연장이라고 확신. 이 세 가지가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완전히 결합되어 있어서 아주 대비극을 낳게 된다는 거죠. 보시면 전쟁 수행 기술을 바꾸면 핵무기에 대한 강한 집착, 전사 계급의 우수성이라는 게 선군 정치, 이 김정은 체제, 김정은은 유학을 해서 이런 근대에 대한 인식도 있어요. 계산을 할 줄 알아요. 그러면은 아주 원시적인 것과 아주 현대적인 것을 다 결합해가지고 우리 대통령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느라 굉장히 바쁘지만 김정은은 뭐만 생각해요? 오로지 이것만 집중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 때 허를 찌른다는 그런 식의 것들이 마구마구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MPK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전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것으로 중국에 이제 무자가 있죠. 무력할 때 이 무자가 보면은 중간에 아래에 보면 그칠 지자가 있고 위로는 창과자가 있어요. 근데 이 창과자가 상형 문자, 저 문자학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검 모양의 이렇게 꼬부라진 검 모양의 창, 긴 창을 형상해서 저 창과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자학 고고학 하는 중국 학자가 볼 때는 사실은 이 무력할 때 무자는 저게 그칠 지자가 아니고 밑에 있는 것은 군사들의 그런 발 모양이래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창을 들고 행진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 이 무력할 때 무자라고 해요. 그러나 중국 아주 오래된 책 춘추에 중국 남쪽을 크게 장악하던 초나라의 큰 왕으로 장왕이라고 있습니다. 초장왕의 말을 통해서도 볼 때 그런 상형된 유래는 이미 그때도 잊혀져 있었고 중국에 이렇게 파자를 해서 해석을 많이 하죠. 글자를 쪼개서 이 왕이 그 무자를 해석을 해요. 그 두 개를 가지고. 그러면은 그 해석을 한번 보면은 그칠 지자와 창과자가 합하여서 이 무력의 무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 무력은 폭력을 금지시킬 수 있고 전쟁을 소멸시킬 수 있으며 사직을 공고히 할 수 있고 백성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대중을 조화시킬 수 있고 재물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무력과 폭력을 구분하고 있죠. 아주 멋진 해석 같습니다. 고고학적으로는 틀린지 몰라도 해석 자체가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저 폭력을 금지시키기 위해서도 뭐를 가져야 되죠? 무력을 가져야 되고 전쟁을 소멸시킬 수 있기 위해서도 무력을 가져야 되고 백성을 안정시키고 재물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도 무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에서 국제법 창시로 유명한 그로티우스나 현대학자인 미국의 와일저 같은 학자도 정의로운 전쟁, just war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정의로운 전쟁. 그래서 그것은 전쟁의 이전, 전쟁의 과정, 그러니까 전쟁의 결정 과정, 또 전쟁의 수행 과정, 그리고 전쟁의 후속 처리 과정을 다 포괄해서 각각을 분석해서 볼 때 그 전체가 다 잘 되면 전체적으로 정의로운 전쟁, 또 중간에 전체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는데 중간에 어떤 부분은 좀 거기에 미흡하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 그런 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1차 이라크 전쟁,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그 다음에 그 유엔이 결의를 통해서 후세인을 다시 쫓아내 버렸던 제1차 이라크 전쟁, 2차 아니고요. 아버지 부시 때 있었던 1차 이라크 전쟁은 거의 많은 좌파적인 서구 학자들에 의해서도 정의로운 전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하버마스 같은 학자도 인정하는 그 정의로운 전쟁의 예로 굉장히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김정은과 같은 이런 식의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데서는 정의로운 전쟁에 가까운, 그것이 반드시 전쟁이 아니고 어떤 압박을 통한 항복이라 할지라도 그런 계열의 것이 정의의 연장선에서 충분히 진행되는 것이 인류의 어떤 역사상 반성되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전환기 정의 부분은 잠시 10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